안녕하세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동안 저의 인생은 참 기구하기 그지없었어요.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죠. 주어진 팔자는 피할 수가 없었기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이런 저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사연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고 했었는데 오늘은 아들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들이 왜 제 인생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끼리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지냈었는데 봄과 가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여름과 겨울은 진심으로 지옥을 맛봐야 했어요. 여름엔 장마, 그리고 겨울엔 한파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장마철만 되면 집안에 비가 들어와 곰팡이가 피곤했고, 겨울이 되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얼음장 같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웅크려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계절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희 가족은 이 가난을 이겨내보자고 우리 조금 더 단단해지자며 가족끼리 똘똘 뭉치곤 했습니다. 특히나 아무리 가난해도 저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쳐 보시겠다며 두 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벌어 책을 사주시는 등 제게 많은 걸 투자해 주셨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제게 장래 희망이 뭔지 물어보시더군요. 성희야, 넌 꿈이 뭐야? 나중에 커서 선생님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맞아요, 여보. 성희 넌 성격도 친절한 데다 공부도 잘하니까 나중에 선생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들 널 칭찬하시잖아. 에이, 무슨 선생님이에요. 난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는 게 꿈이야. 그거면 돼. 정말 그거면 됐습니다. 남들은 의사가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또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거창한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아주 단순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른이 되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어 가난한 환경에서 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는 거. 우리 가족을 지독히도 잡아먹었던 가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거, 행복해지는 거,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는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부모님께선 배우고 싶어도 집안 환경으로 인해 배움을 더 이어나갈 수 없었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절 굉장히 대견해 하셨죠. 그렇게 밤낮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결국엔 대학에 들어가고 우린 부모가 돼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우리 딸 너무 기특해.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러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배움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그래야 나중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더 행복해질 수 있게끔 노력할게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선 부모님이 원하는 선생님은 되지 못했지만 곧바로 한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직원들끼리의 사이도 좋았고 임금 체불이며 노동법 위반이며 뭐며 각종 잡음이 만연하던 시기, 저희 회사만큼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첫 직장이었고 서투른 거 투성이었지만 모르는 게 있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셨기에 점차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입사를 한 지 3년이 지난 후 저희 가족은 지긋지긋했던 단칸방을 벗어나
빌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의 희로애락이 모두 묻어있는 곰팡이 잔뜩 핀 단칸방을 벗어나 새 집으로 이사를 가니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부모님께선 이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넓어진 새 집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성희 덕분이야. 고마워, 딸. 성희 너도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싶은 날도 있었을 거고 맛있는 것도 막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싶었을 텐데. 제 성격 알잖아요.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예쁜 거에도 크게 관심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단칸방 벗어나서 이사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막 소리치고 싶네. 동네 사람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소. 하고 말이야. 새로운 공간으로 왔으니 우리 가족 앞으로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세 식구 끈끈하게 잘 지내보자.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회사에서도 적응을 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과장님이 제게 남자 한 명을 소개받아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 직업이 정신과 의사거든. 사람이 무게가 딱 잡혀있는 게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성희 씨랑 나이도 비슷하고 둘이 만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성희 씨, 지금 남자친구 없지? 없긴 한데 그분이 과연 절 만나주실까요? 한번 만나봐. 성희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갈 준비해야지. 의사라는 말에 솔직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제각각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텐데 과연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성에 찰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한번 만나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과장님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꽤 심오하고 뭔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말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었고 지적인 이미지에 무척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식사를 하는 도중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런 질문을 건넸습니다. 효석 씨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시겠지만 전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직장인이라서요. 전 그런 것보다도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생기더군요. 이 사람은 사람의 급을 따지지 않고 마음 하나만 보고 만나는구나. 내가 만나기 전까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게를 잡지도 않는 사람.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 저는 그런 남편과 2번 정도를 더 만난 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워낙에 바빴기에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예쁜 꽃다발을 품에 안겨주면서 집 앞까지 절 데려다주는 등 로맨틱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꼭 1년 정도를 만난 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요. 저희 부모님께선 네가 좋으면 됐다고 기꺼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일 걱정이 됐던 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얼굴에 돈이라도 뿌리시는 거 아닐까 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뜻밖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서 와요. 마침 저녁 준비를 다 해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배고플 텐데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고급지고 차가운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와 시모는 따뜻하게 웃으며 절 맞이해 주셨죠. 집안엔 밥 짓는 냄새에 마시는 찌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보니 상다리가 완전히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혼자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둘이서 같이 했어요. 효석의 아빠도 요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한번 먹어봐요. 짜거나 싱거우면 말하고. 시모는 제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라며 밥에 일일이 반찬도 올려줬습니다. 가족 이외에 이런 따뜻함은 또 처음이었던지라 낯설기도 했었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서 신기하기도 했어요. 남편이든 시댁이든 제가 너무 크게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걱정을 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시모가 준비한 차를 마실 때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을 오래 겪었던 적도 있어서 과연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마음에 들어해 주실까, 괜히 결혼을 반대당하진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잘해주셔서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유, 우리도 어릴 적 보릿고개라는 것을 겪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 보리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감자 같은 걸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살았다는 게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여유롭게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웠을 적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의 솔직한 마음에 시모도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쌀 하나 없어 보리죽을 끓여 먹으며 가난한 시절을 버티던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후로 상견례도 일사천리로 마무리됐고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웨딩드레스를 입을 날이 과연 올까 싶었는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고 남편과 맞절을 하고 박수 소리를 들으니 결혼을 한다는 것이 확 실감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도 한 명 낳았습니다. 양가 가족들 모두 아들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특히나 시모가 아들을 정말 예뻐했어요. 우르르르 까꿍.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애가 울지도 않고 순하고 예쁘냐. 얘만 보고 있음 삼시세끼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아유, 예뻐라. 너 나중에 회사 다시 나가면 다른 데 말고 꼭 나한테 이야기해라. 애는 내가 직접 봐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얘는 내가 뭐 빈말하는 줄 아니? 진심이야. 이렇게 예쁘고 순한 애면 하루 내내, 아니 일주일 한 달이라도 볼 수 있다. 우리 집 장손이라 그런가 더 이뻐 보인다 얘. 결혼도 하고 아이도 태어나고 온전한 가정이 꾸려졌으니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직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임신 중 아무리 바빠도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도 모두 사다 주고 항상 저의 팔다리를 마사지해주곤 했던 남편은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간 갑자기 제 앞에서 환자들의 험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병원으로 어떤 젊은 환자가 왔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우울증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당신 그거 알지? 자기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 그래서 그냥 약 좀 처방해주고 치워버렸어. 상담이라도 좀 잘해주지 그랬어. 보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이야기만 꾸준히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도 조금은 나아진다던데. 그리고 그 사람이 엄살인지 진짜로 본인이 힘들어서 찾아온 건지 어떻게 알아. 여보, 나 정신과 의사야. 당신보다 그런 거 100배, 1000배는 더 잘 알아. 허구한 날 찾아오는 환자들 이야기 거르는 것도 없이 다 들어주면 그게 의사냐? 심리 상담사지. 하여튼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요즘 골치 아파 죽겠어. 이렇게 환자의 뒷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가 하면 아들이 조그만 산만한 모습을 보여도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태섭인 ADHD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자폐 성향 있는 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태섭이 이제 겨우 3살이야. 3살이면 이것저것 호기심도 많이 가지고 이러고 놀았다가 저러고 놀았다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야.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어. 난 전문가잖아. 한눈에 딱 보면 알아본다고. 내일은 태섭이 데리고 출근해서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날도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부득부득 아들을 데리고 출근을 했고 검사 결과 아들은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이렇듯 남편과 저는 시덥지 않은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도 하고 이따금씩 울컥할 때도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확 갈라서 버릴까 싶은 생각도 몇 번 들었고요. 하지만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올라도 아이 얼굴 보고 참고 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이를 위해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제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살이 이유 없이 빠지고 그냥 피곤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몸에 이상이 찾아온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본 결과 유방암 2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일일 줄만 알았는데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 세상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높은 측에 속한다고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적어도 절 보듬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제 가슴을 비수를 꽂더군요. 뭐? 암? 도대체 당신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혹시 가족력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도 암 이력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오히려 저와 친정을 탓하더군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저의 참을성이 완전히 깨져 폭발하게 된 건 암투병 중에 아이가 딱 8살이 되던 해 설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시댁에 먼저 들렀다가 친정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연하장을 쓰셨다며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에게 한 장씩 건네주셨습니다. 네 아빠가 어제 너랑 태섭이 그리고 이서방 주겠다면서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겨우 쓴 거야. 우리 태섭이 학교 들어간다고 의미 있는 해라면서.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기에 글을 잘 쓰지는 못하셨습니다. 웃으며 연하장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삐뚤한 글씨와 서투른 문장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이 쓰여 있었어요. 아들은 그걸 보고서 외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했고 저 또한 아버지의 정성과 마음이 확 와닿았기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장인어른, 조만간 저희 병원에 한번 들려서 간단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 아이 갑자기 웬 검사? 이거 보니까 문장도 하나도 맞는 게 없고 글자도 다 틀리시고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인어른한텐 돈 절대 안 받겠습니다. 혹시나 뇌의 문제라면 제가 큰 병원으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어요. 자네 장인 원래 글을 잘 못 써. 우리가 그때 말하지 않았나? 배움이 짧다고. 그래도 자식이랑 손자 그리고 사위 줄 거라고 애써서 적은 건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자네 정신과 의사잖아. 그러면 자네 장인이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 장모님, 전 진지하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안하네. 내가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 글을 그 모양 그 꼴로밖에 못 써서 당장 일이네 갖다 찢어버리게. 아버진 얼굴이 새빨개지신 채로 손에 들려있는 연하장을 뺏어다가 찢어버리신 다음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도 남편을 한껏 째려본 다음 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상황에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듯 절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를 생각하더라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무시했는데 그걸 참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날 곧바로 집에 돌아 남편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똑똑한 거, 잘 배운 거 그렇게 뽐내고 싶었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읽어보니까 맞춤법도 다 틀리고 제대로 읽지도 못할 수준이겠던데. 그럼 자연스럽게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이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 정도 걱정도 못하냐? 당신이 진짜 아버지가 진심으로 걱정이 됐다면 가족끼리 다 같이 있을 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께만 따로 가서 말씀을 드렸어야지. 태섭이도 다 듣고 있는 자리였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하셨겠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다시는 안 그럴게. 됐지? 당신이란 인간, 태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달라졌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부모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이깟일로 이혼을 하자는 말이 나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무시했다면? 그때도 당신은 이깟일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지? 지금 내 기분이 딱 그래. 지금 눈앞에 있는 당신 뺨을 한 대 시원하게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우리 집에다가 말해봐. 이딴 일로 이혼을 하자고 하는 네가 정상인지 내가 정상인지. 그래, 알았어. 지금 내가 바로 전화해서 여쭤볼게. 됐지? 시댁에 물어보라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시부와 시모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오직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니 시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너 인간적으로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예민하다고요? 어머님, 제가 예민한 거예요? 반대로 제가 아버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머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때도 네가 예민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적어도 어머님이라면 남편이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가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시댁에까지 전화를 해서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넌?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구나.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어린애 같은 사람이 맞나 봐요. 그래서 저 이혼하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한 집에서 같이 못 살아요. 이해해주기도 싫고요. 네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우린 떠나간다는 사람 절대로 안 붙잡는다. 갈라설 거면 빨리 갈라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리고 우리도 말은 안 했지만 암 환자 며느린 두고 싶지 않다. 가족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 손줄 위해서 오히려 그게 좋겠구나. 뭐라고요? 시댁은 남편 편을 들어줬습니다. 가재는 개 편이라더니 잠시나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제가 너무 미련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쓰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게 아들은 두고 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니? 내가 왜? 어머니께서 태섭이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잖아. 그리고 당신이 데리고 가봐. 큰 인물이 되긴커녕 그냥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인생이 망가질 게 뻔해. 니네 집은 네 부모님도 무식하고 가난하잖아. 내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최고로 좋은 학교 보내고 최고로 좋은 대우해줘서 의사로 키우든 판검사로 키울 거야. 솔직히 넌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
네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 집안에서 훌륭하게 잘 키울 테니까 양육권은 나한테 넘겨. 그리고 당신은 암 환자잖아. 언제 다른 데로 전이도 될 수도 있고 병자보다 건강한 내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 현실을 직시해. 욕심 부리지 말고. 양육비는 어차피 우리가 넉넉하게 사니까 딱히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야! 그리고 이혼하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네가 찾아오면 애만 혼란스러고 적응을 못하니까. 지금은 애가 어리니까 커버할 수 있지만 애가 더 크면 엄마 아빠 이혼했고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학교 생활도 못할 수 있으니까. 오로지 애만 생각하란 말이야, 애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때 보던지 해.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우리 손준 내가 옥신각신 키울 테니 넌 새 인생 살도록 해라. 우리 귀한 손주 너한테는 못 보내겠구나. 양육비 뭐 이런 거 한 푼도 안 받을 테니 얼씬거리지도 마라. 만약에 네가 나타난다면 네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남편과 시모는 철저하게 아들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10달 동안 품어 4배 아파가며 낳은 내 아이를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았기에 오직 하나,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저는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불행해져도 힘들더라도 아들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선 이서방이 그렇게 생각 없고 지 잘난 맛에 살면서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인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잘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괜히 이혼해서 불효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그런 걱정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비로소 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남편과 남이 되던 날,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와 저의 다리를 잡고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따라갈래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 절 두고 가지 말아주세요. 저 데리고 가주세요. 엄마.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 다리를 붙들고 우는 아들을 떼어내어 남편이 안고 멀어져 가는 동안에도 엄마 하며 손을 뻗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해, 2해 지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 아들이 입학한 학교 앞에서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먼 발치에서 시모의 손을 잡고 하교하는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한참을 울면서 그리움을 겨우 달래곤 했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우리 태섭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래도 안심했던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시모가 아들을 잘 챙겨주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어두울까 걱정했던 아이의 표정도 밝았기에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군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그리움을 해소했고 저는 저대로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저의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유방암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유방암이 재발되고 만 거였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도 아들 보는 게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이애미 닮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달라고요. 그렇게 전 점점 나약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늘에선 절 포기하지 않았는지 또 암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기분이 드니 아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전 건강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서 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얼굴 마지막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 시댁에 갔더니 모르는 여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거였습니다. 재혼한 여자와 제 아들이 저 멀리서 다정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저히 다가가기 힘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댁에 가는 아들을 보니 이젠 더 이상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남편과 시모 말처럼 나만 없어지면 우리 아들은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전 그날로 오열을 하며 아들을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다행히 전 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동안 참 길고도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꽃집을 차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예쁜 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위로했고 누군가에겐 또 행복을 줬기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연이 찾아온 것은 제가 5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의 꽃집 건물이 있는 2층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고요. 사장님, 오늘도 꽃다발 좀 주시겠어요? 오늘 저희 어머니 82세 생신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는 있으셔도 워낙에 감수성이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꽃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참 효자였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인연이 돼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재혼은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아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제게 믿음을 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족쇄를 풀게 되더군요. 이혼을 한 저의 상황을 받아들여줬고 공감도 잘해줬고 아들이 그립다는 말조차 위로를 해줄 정도로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난 계속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슬픔을 10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게 참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성희 씨가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네요. 아들도 성희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남도 아닌 성희 씨 아들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참 따뜻하게 덮어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지며 앞으로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말해준 그의 손을 저는 꽉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다 늦은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생각했던 절 완전히 바꿔준 사람. 남편은 그렇게 사력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딜 갈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생일이 다가오면 꼭 케이크를 사다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행복은 딱 재혼 3년 차가 되던 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항상 다정하고 사려 깊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고 참을성도 사라졌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한 사라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운영하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남편의 모습은 점점 포악해져만 갔어요. 준비는 하루 종일 해? 대충 준비하고 나와. 빨리 출발하게. 부부끼리 어딜 가려고 준비를 하면 항상 제게 빨리 준비하라고 윽박을 질렀고 운전을 할 때도 신호 위반은 기본에 차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곧장 클락션을 울리고 창문을 내리며 욕을 한 바가지 퍼붓기도 했어요. 게다가 더욱 심각했던 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회식을 갔다 와서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들어오더니 손가락에 차키를 꽂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남편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운전해서 들어온 거야? 단속하는 시간인데? 아유, 당연하지. 그리고 단속은 무슨 거치까지 얼마나 된다고 잡겠어? 안 들키고 재빠르게 도착했지.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서 그래. 또 그 잔소리 안 들린다 안 들려. 신호 위반에 음주운전에 난폭운전에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항상 부부끼리 나가는 날이 생기면 제가 운전대를 잡곤 했어요. 정말 재혼하고 3년 이후부터는 이 결혼 생활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손에 땀이 흐르네요. 제 인생에 가장 기쁘고 또 슬프기도 한 날이었죠. 그날은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아침 일찍 병원에 온 날이었어요.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내려오는데 지하 쪽 주차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갔더니 세상에, 그곳에서 남편이 모자를 쓰고 있는 주차해온 청년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거였어요. 뭐야? 차가 나가야 하는데 내 앞에 차가 주차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워낙 차량이 많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고객님 차 앞에 불법으로 잠깐 이쪽에 차를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남편이 주차한 차 앞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였어요. 그 주차요원은 안절부절하며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보였어요. 아, 놔 진짜 빡 돌게 하네. 너 주차요원 맞아? 일을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이 사장 데려와. 아님 네 담당자 데려오라고. 남편은 육두문자를 하며 그 젊은 주차요원을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말로만 죄송하다 이야기하면 다야? 하여간 머리가 나쁘면 티가 나요. 사람에게 진심을 표시하려면 무릎을 꿇어야지.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남편의 닥달에 나중엔 무릎까지 꿇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무릎을 꿇고 있는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여보, 그리고 이게 이분 잘못이 아니라 불법으로 주차한 사람 잘못이잖아. 왜 이분한테 화를 내는 건데. 하여튼 못돼 처먹어가지고는. 그렇게 전 청년을 일으켜 세워 남편 대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요. 워낙 사람이 예민해서 그러니까 이해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셨죠? 그렇게 전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청년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과 청년의 얼굴을 보고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더군요. 우선 전 놀란 가슴을 겨우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명찰에 새겨져 있는 이태섭이라는 이름, 그리고 눈 아래에 있는 점. 네, 남편이 무릎을 꿇린 이 청년은 바로 19년 전 저와 떨어진,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살살 어루만지며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어요. 태섭아, 태섭아,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 네? 죄송한데 누구신지 잘... 엄마야. 19년 전에 널 두고 떠나버린 엄마. 세상에, 널 여기서 다 만나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전 차고 있던 마스크를 내려 제 존재를 밝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예요? 그래. 자, 여기 너 어릴 적 사진도 가지고 있어. 봐봐. 저는 가방을 뒤져 지갑에 있던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주었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아들도 그제서야 눈물을 쏟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차가 지나다니는 지하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엄마 알아보겠어?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이후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휴식 시간인 아들을 데리고서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었고? 얼굴은 어릴 때랑 그대로네. 지금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요. 저 혼자 나와서 살고 있어요. 사실 집에서 독립한 지 꽤 됐어요. 20살이 되자마자 나왔거든요. 아니 왜 집에서 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버진 어머니 떠나가시고 재혼하셨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재혼이신 건지 조그만 꼬마애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엔 웃는 낯으로 대해주셨고 잘해주셨는데 크면 클수록 저한테 눈치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널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어? 할머니, 할아버진.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돌아가셨고 할아버진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셨고 병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절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새엄마 눈치만 보고 절 챙기지도 않았고요. 아휴,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군대 다녀오고 싶어서 우선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하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대학은 땡땡 대학교 작년에 졸업했고 지금은 대기업 입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랬구나. 근데 땡땡 대학교면 명문대 아니니? 등록금은 어떻게 냈어? 생활은 또 어떻게 하고? 네, 집안에서 절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공부만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전 그게 편했어요. 제 방에 있으면 누구도 날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에 아르바이트 2-3개씩 하면서 충당했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었겠구나. 내 아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전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또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암에 걸린 엄마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맙다. 고마워. 아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아들의 말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또 고맙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울다가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후 곧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대체 그 청년이랑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들어오는 거야? 나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당신이 애초에 그런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나 재혼 따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아까 당신이 소리 지르고 무릎 꿇린 청년이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야. 19년 동안 떨어져 살던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내 친아들이었다고. 당신 아들이었다고? 난 몰랐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라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몰랐어도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무릎 꿇릴 생각을 해? 그리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으니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과는 조금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재혼을 한 남편과도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생각보다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매달리거나 구차한 것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제게 필요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니까요. 태서봐, 월세 내면서 힘들게 너 살지 말고 엄마랑 월세방 같은 곳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엄마랑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엄마 노릇 실컷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줘. 엄마가 그동안 못 해줬던 거 다 해줄게. 그래도 엄마 같이 사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남남이 됐어.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해서봐, 엄마랑 이제부터 같이 살까? 제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니 아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떨어져 있었던 만큼 잡은 두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월세방에서 간단하게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전 아들에게 그동안 거의 해주지 못했던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집밥도 차려주고
대기업 입사를 위해 입사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맛있는 과일도 챙겨주고 때로는 아들과 야식에 술도 한 잔 기울여 보곤 했습니다. 항상 그리워했던 아들과 이렇게 술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꿈만 같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오늘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 인간이 너한테 왜 전화를 걸어? 전화하실 때마다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세요. 부모 그늘이 얼마나 크고 편한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작 같이 살 땐 챙겨주지도 않았으면서요. 그때였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저랑 같이 있는데 전 남편 놈이 아들에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손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대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참, 누구세요? 당신 전처되는 사람이다. 왜? 아니, 당신이 왜 태섭이 전화를 받아? 아니, 그보다도 어떻게 둘이 같이 있어? 설마 당신이 태섭이한테 집 나오라고 꼬드긴 거야? 그런 거지? 맞지? 내가 꼬드기긴 뭘 꼬드겨. 당신이 아빠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새 마누라가 애한테 눈칫밥을 줘도 그저 모르쇠 반가만 하고 있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됐고 빨랑 태섭이 받고 빨리. 오늘부로 태섭이 내가 키울 거야. 내 아들이고 내 핏줄이니까 앞으로 눈 감는 날까지 아빠 대우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태섭이한테 연락해서 헛소리하기만 해봐. 내가 당신 사는 집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줄 알아. 사는 동안에도 연락하지 말고 세상 떠나고 난 뒤에도 연락하지 말어. 저는 전 남편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들이 나가 사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19년 만에 만난 아들과 기적처럼 만나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간다는 건 참 가슴 벅차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처음으로 국내 여행도 가보고 어색하지만 둘이서 휴대폰으로 같이 포즈를 취하며 사진도 찍어보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찍는 네컷 사진이라는 것도 아들과 함께 가서 처음 찍어보았답니다. 아들은 어색한 제 표정이 그저 웃긴지 사진을 보고 눈물까지 찔끔 흘리면서 깔깔거리곤 했어요. 어머니, 너무 어색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좀 활짝 웃으시지. 내가 사진을 찍어봤어야 알지. 부끄럽고 어색하고 그렇다. 어머니, 저랑 앞으로도 자주 같이 찍으러 와요. 이거 말고도 사진 많이 찍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추억도 우리 많이 쌓아요. 19년 동안 못했던 거 이제 실컷 해요, 저희. 이후 아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대기업에 합격해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번듯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폐악질을 부리고 무릎을 꿇린 인간은 이따금씩 술을 먹고 해롱거리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고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인간은 여전히 연락 한 통 없이 쥐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아들을 만난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32살이 된 아들은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 제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무척이나 단아한 데다 성품도 고운 아가씨라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며느리 소개시켜준 이후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이렇게 어머니께 결혼할 사람 소개도 해드리고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저 앞으로 쭉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제 결혼 상대 1순위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아내도 어머님이 너무 좋다고 평생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니까 이젠 제 손 놓지 마세요. 아니, 제가 어머니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 태섭아. 엄마도 네 손을 이렇게 다시 잡은 만큼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아갈 거야.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 외롭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옆에 있어줄 거야. 그동안 전 너무 저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를 반성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린 결혼 후 분가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족 사진까지 촬영을 하고 왔답니다. 어머님, 팔짱 껴도 되죠? 너무 아들만 예뻐하지 마시고 이 며느리도 좀 예뻐해 주세요. 저 가끔 질투난단 말이에요. 뭐? 아, 질투를 했었어? 알았다, 알았어. 난 우리 며느리도 최고다, 최고. 사랑한다, 며느라. 우연한 기회로 19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아들과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가족이 된 며느리. 저희는 앞으로도 쭉 더한 행복을 찾아서 손을 잡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을 위해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 있길 기원해 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